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이어서 171페이지의 폭리행위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 회에 뭘 배웠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배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냐면 무효다라고 얘기했었죠, 법에. 그래서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뭐냐 했을 때 첫째, 법률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법률의 두 번째는 법률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거기에 불법적인 조건이라든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율법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죠. 그럼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원래 부당이득인데 103조와 즉 오늘 배우게 되는 104조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을 배우는데 거기 의의를 보세요. 거기 보면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민법 10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는 뭐냐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폭리행위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폭리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범위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 개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때 궁박은 뭐고 경솔은 뭐냐? 궁박이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곤궁한 상태, 쉽게 말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궁박이라고 하고 경솔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주의하다는 얘기죠. 부주의. 무경험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 궁박, 무경험인데 이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이용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범위를 하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예컨대 갑이라는 여자가 있다. 갑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 A가 갑자기 죽었다. 근데 이 여자는 세상 물정 모른다. 완전히 뭐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남편이 시골에 땅 하나 남겼는데 그 땅이 한 시가 20억 정도 해요. 시골에는 땅 하나 있는데 한 20억 정도 해요. 시가. 대충 봐도. 자, 그럼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겠죠. 그래서 의리한 애가 이 여자 가정주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이 여자한테 가서 너 땅 있잖아. 그거 너 살아야 되니까 내가 비싸게 사줄게. 그래서 5천만 원에 매매 계약한다는 거죠. 야, 내가 크게 사줄게 해서 5천만 원 계약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갑과 을은 저 땅을 얼마에 팔았어요? 5천만 원에 매매 계약했죠. 저런 계약은 뭐다? 무효다요. 무효다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20억짜리 땅을 5천만 원에 팔면 무조건 불공정한 행위예요? 그건 아니지. 아, 내가 20억짜리 땅이 있을 때 20억에 팔 수도 있고 10억에 팔 수도 있고 거두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건 내 마음이지 한마디로 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즉 급부 준 것과 반대급부 받은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지금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무조건 불공정한 행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갑의 그러한 사정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얘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용을 해먹은 거잖아. 얘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거나 그걸 알면서 이걸 이용했죠. 우리는 폭리의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에서 불공정한 법률을 무효로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을은 갑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악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효로 만든 것이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에 따라서 무조건 불공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내가 20억짜리 땅을 5천에 샀어요. 그건 내 능력이 좋은 거지. 25억짜리 5천에 그렇죠. 한마디만 해서. 예컨대 갑이 그러는 거예요. 을한테 이 땅 5천에 팔게요 했다는 거. 갑이 그냥 그래요.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했어요. 그렇죠? 5천에 계약해서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지 그건. 지가 5천에 팔겠다는데. 근데 얘가 그걸 알면서 이거 어떻게 했어? 악용을 했어. 이용을 했어. 그러면 그건 비난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난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폭리 의사가 없으면 그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무조건 불공정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성이 추정된다라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틀려? 틀려요. 만약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에서 무조건 불공정이다. 이건 아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 측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저는 경솔하고 무혐의했고요. 얘는 그거 알고서 악용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입증을 해야만 불공정행위가 무효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장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은 추정된다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불공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불공정행위 무효가 되면 그럼 마찬가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얘가 값을 갖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5천만 했으면 이 계약은 뭐예요? 무효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얘 땅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고 얘 돈 안 줘도 되죠? 이행 후야. 등기 넘어갔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원칙은 뭐예요? 부당 이득. 근데 마찬가지 불법 원인급이 얻어낸다 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이득에 반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익재금에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으면 수익재금에 있으면 반할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부척계약 맺었죠. 부척계약. 둘 다 뭐예요? 둘 다 나쁜 놈이죠. 나쁜 연놈들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반할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는 얘는 뭐예요?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여기는 좋은 놈은 아니고 불쌍한 놈.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은 반할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반할 청구할 수 있다. 있다. 103조는 둘 다 나쁘니까 둘 다 반할 청구할 수 없는데 104조는 불법 원인급이긴 한데 피해자는 반할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할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여계약. 증여가 뭐예요? 주는 거. 그럼 불공정한 행위는 주는 것하고 받는 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증여계약은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는 것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매. 내가 10억짜리 땅을 5천에 낙찰받았어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불공정한 문제는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란 말이에요. 거래 행위. 근데 거래 그 사람 악용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경매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잖아. 그거는 국가의 공경매잖아. 따라서 경매는 불공정하게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 이건 쉬워요. 이제 문제는 얘예요. 판례는 다 똑같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 사건이에요. 다 채무면제 사건인데 너 돈 안 갚아도 돼. 자, 채무면제 그거죠? 너 돈 안 갚아도 돼. 네, 그쵸? 그럼 상대방은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되죠. 나 혼자 의사를 표시했는데 상대방은 의무를 면했죠.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나 혼자 집에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상대방이 알아야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이 채무면제, 다른 말로 채권 포기 똑같은 말인데 채권 포기를 하기도 하고 채무 면제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어차피 채무를 면제하고 채권을 포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자,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채무 면제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판례상 문의된 적이 있었어요.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요 판례 보죠. 갑이란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판인데 갑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개주였어요. 달리기 하는 개주 말고 여자도 하는 개 있잖아요. 그 개주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면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상태니까. 그러면 삼천교육대 갔다 와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곤궁한 상태에 있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 파괴, 정신 파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랬지만 얘가 그런 사정을 알고 개원인 을병정이 와서 그런 거예요. 얘한테. 너 우리 채무 면제해줘야 돼. 채무 면제 안 해주면 또 갈지도 몰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이 개원들의 채무를 면제해줬어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개원들의 채무를 면제해준 이 행위가 상대방의 단독행위인데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불공정한 범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너 돈 안 갚아도 돼. 이걸 끝이지. 받는 건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될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갑의 그러한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어떻게 했어? 악용했어, 안 했어? 악용했으니까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시험에 엄청 많이 틀려요. 왜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된다는 게 판례거든, 이게 있어요, 한마디로. 자, 일단 이 책을 좀 보죠. 의는 받고 171페이지 맨 밑에 객관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뒷장 넘겨서 주관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2번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의사.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알고서 이용하는 의사, 즉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즉 얘가 5천에 팔겠대. 5천에 팔겠대. 얘 바보 아니야? 알고 있었죠? 궁박한 거 아니야? 인식했어요. 인식만 했다고 해서 불공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얘가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돼. 이용.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 폭리의사가. 입증 책임 3번. 계약자의 원칙상 불균형한 법률행위가 언제나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 폭리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반드시 나 궁박해요, 경솔해요, 그 다음에 쟤는 그거 알고 이용했어요 증명을 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이루는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증여와 같이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사인 간의 거래 행위가 아닌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죠? 두 가지 경우. 다만 판례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시험에 이게 나오면 왕창 틀려요. 왕창 틀려요. 왜 안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무효고 이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면 얘 땅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땅 돌려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5천만 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도 돼? 안 돌려도 돼요. 더워서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173페이지 두 번째 판례 보세요. 173페이지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이런 사건인데 마찬가지 이런 사건과 비슷해요. 뭐가 있냐면 남편 A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들 유기처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 갑이 잘 모르고 빚쟁이들한테 얘들이 그랬어요. 얘한테 이 가정주부한테 남편의 구속석방을 면하려면 우리 채무 면제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채무가 얼마인지 지금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채무 면제해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을 대리해서 채무 면제해줘버린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마찬가지 얘들은 얘 그런 하자를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악용을 했죠. 그래서 불공정하게 될 수 있다는 판례가. 그러니까 원래 불공정하게 대한 판례가 딱 두 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례하고 삼천교육대 아줌마 판례하고 두 개 있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 2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는 위 수표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 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해 준 채권 포기행위. 뭐 채권 포기나 채권은 똑같은 얘기죠. 얘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는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불법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고 지금은 일단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불공정한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무조건 불공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 폭력사도 있어야 되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오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는데 법률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 법률행위니까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아니겠어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건데 그걸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법률행위 해석, 즉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게 세 가지예요.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고 보충적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자연적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자연적 해석이란 뭐냐면 뭐 걔가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걔가 뭐라고 떠든 상관없이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표의자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거.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면 뭐라고 떠든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내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 내가 진실한 생각이 뭔지 그걸 밝히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시된 바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거.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뭐라고 떠드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진의가 뭔지 잘 모르죠, 한번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 이게 가능하면 이걸 할 건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을 거 아니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의미, 말하는 것에 객관적 의미. 나무라고 하면 나무, 돌이라고 하면 돌, 객관적 의미.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건 뭐라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진위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 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의사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보충적 해석은 마지막인데 제3자 입장이에요.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가상적 의사. 자, 뭐냐?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진의를 밝히려고 해요.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 의미를 밝혀야 되는데 뭐라고 떠드는데 그 얘기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3자 입장에서 아마 저 얘기는 저런 얘기 아닐까? 라고 판단하는 거. 그거는 뭐라 하면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 필요 없고 얘만 알면 돼요. 얘밖에 안 나와. 자연적 해석에 관련한 오표시 무의 원리. 다른 말로 이제 8사원칙이라고 하는데 8사원칙이라고 안 나올 테고 되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나. 시험엔 이 판례가 나와요. 항상 이 판례가 있고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 자, 보세요. 갑과 을은 땅을 보러 갔어요. 땅을 보러 가서 땅 사려고 땅 팔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갑소유의 X토지와 Y토지. 갑이 두 필지 땅. 이게 X토지고요. 이게 Y토지예요. 어떤 거 사실래요?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을이 X토지 마음에 드네요. 요걸로 합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둘 다 번지수를 착각한 거야. 번지수를 착각해서 Y토지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둘이서 뭐에 합의했어? 자, X토지가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했죠? 1억 했어요. 둘 다 번지수를 착각한 거야.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Y토지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알겠죠?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의 목적물은 여기 등기까지 넘겼다고 등기까지 넘기자. 과익서도 등기 넘겼어요. 계약의 목적물은
X 토지예요? Y 토지예요? 계약의 목적물은 뭐다? X 토지다. 그쵸? 자, 얘들이 계약했어, 안 했어? 했는데, 계약의 목적물이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사표시 해석해야 되는데, 표시는 뭘로 했어요? Y 토지. 했지만, 진위는 뭐예요? 표시된 바와는 상관없이 표의자에 뭘 밝혔어요? 진위. 자연적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표시는 Y 토지로 했지만, 당사자의 진위는 뭐예요? X 토지가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표시 뭐예요? 즉,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지금 표시 뭘로 했어요? Y 토지죠? 이건 잘못된 표시죠? 이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진의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의 목적물은 뭐다? X 토지다, Y 토지다. X 토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 문제 딱 나가 병까지 들고 넘어간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X 토지는 누구 거예요? 자, 갑과 을은 X 토지 합의했죠? 근데 Y 토지 계약서 쓰고서 Y 토지 등기 넘겼죠? 그리고 Y 토지 등기한 다음에 또 병안서 또 넘겨서 Y 토지를. 자, 그럼 지금 현재 봤을 때에 X 토지는 누구 거예요? 그렇지. 갑 거죠? Y 토지는? Y 토지는 누구 거예요? 병까지 가서 너무 멀어. 여기만 좀 하고. 을? 확실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행위로 한 물권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뭐라 했어요? 등기. 이거 물권행위 있어요? 없어요? X토지에 대해서 물권행위 있어? 없어? 합의했어? 안 했어? 있지. 근데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잖아. 그래서 했을 거예요. Y토지 물권행위 있어요? 없어요? 합의했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야지. Y토지에 대해서 팔기로 합의했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계약서는 뭐에 불과하다? 증거다. 그냥 서류다. 당사자 의사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된다. Y토지에는 합치 있어요? 없어요? 팔 생각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긴 뭐가 없어요? 물권행위가 없어요. 등기만 있는 거예요. 누구 거야 그러면? 갖고 거예요. 지금 현재 X토지도 갖고 오고 Y토지도 갖고 거예요. 대신 이제 을은 X토지에서 등기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샀잖아. 등기해 주세요. 등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X토지건 Y토지건 전부 누구 거야? 하면 갑 거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등기해서 병 넘어가 봤자 등기해봤자 얘는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권리자니까 한마디로 해서. 항상 물권행위 플러스 뭐예요? 등기. 물권행위 있는데 등기가 없어. 얘는 등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 물권행위가 없어. 알겠죠, 어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오표시 무효의 범위예요. 시험에는 얘가 나와요. 얘가. 그대로 내요. 이거. 그대로 내요. 뭐 계약의 목적물은 Y토지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소유자는 뭐 을이다.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병 넘어갈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 틀린 말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74페이지에 보면 자연적 해석 뭐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판례 하나 보면 돼요. 175페이지에 1번 판례 보세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얘기인데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 토지와 별개인 Y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Y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왜? Y 토지 합의가 없으니까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한마디면서 만일 Y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즉 등기 넘어갔죠? 이는 원인이 없이 격려된 것으로 뭐다? 무효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 넘어가봤자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계약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제발. 계약은 뭐만 있으면 돼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야. 근데 계약이 성립하고 물권 변동, 소유자가 바뀌려면 물권행위 플러스 뭐예요? 등기. 플러스 등기.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물권행위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물권행위 있는데 등기는 없고 얘는 등기 있는데 물권행위는 없고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실인 관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도 사실인 관습은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아요. 가끔씩 물어보는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만 좀 알면 돼요. 일단 좀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177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해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의의의 두 번째 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건 임의규정 얘기하는 거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 관습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만 알면 돼요. 시험에도 그거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관습법은 뭐냐 할 때. 여러분 배웠죠? 관습법은 첫째, 일반 사회에 뭐가 있어야 돼? 계속 반복된 뭐가 있어야 돼? 관행이고. 이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뭐가 있다? 법적 확신. 그래서 관습법은 사회에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아 저게 법인가 봐. 일반인의 뭐가 있으면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관습은 계속 반복된 관행은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관행은 있으나 아직 사람들이 저게 법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는 사실인 관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관습법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써있잖아 법이라고. 그렇죠 법이라고 써있잖아. 법이에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관습법이 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 이건 의사표시 해석 기준에 불과해요. 그러면 관습법은 법이죠? 판사가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도 돼? 판사가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 우리는 뭐라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을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얘기해요. 판사가 알아서 알아서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 그걸 우리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해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판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 아니죠. 판사가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건 항변사항.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니까 이런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라고 당사자가 어떻게 하라?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한 예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지기란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마지기. 시골 가면 땅 팔았어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한다고 하잖아요. 한 마지기, 하잖아, 시골에서. 그럼 한 마지기가 몇 평이야? 몇 평이야, 한 마지기? 한 마지기가 몇 평이야? 동네마다 틀려요, 이게. 어떤 데 되게 200평인 경우가 많은데 150평인 데도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노는 200평, 밭은 300평이야, 여기는 또. 동네마다 다 틀려. 근데 갚아오라고 땅 한 마지기 계약했대요. 한 마지기. 근데 한 마지기가 몇 평인지 분쟁이 벌어진 거야, 이거. 그럼 여러분들 봐도 지금 얘기해도 그게 한 마지기가 200평인지 300평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알아 몰라. 그 동네가 몇 평인지 어떻게 알아, 판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동네에서는 몇 평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 동네에서는 몇 평으로 통용됩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봐봐. 아직까지 사회에서 쓰는 말이 있지만 그게 몇 평인지 확신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얘는 아니에요. 근데 대충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이에요.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117페이지를 보세요. 11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의에 보면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즉 법적 확신이 없는 거다 아직. 관습법과의 구별.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관습법은 법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나, 즉 법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나와 있죠. 맨 밑에 관습법의 존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와 있죠. 원칙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죠. 뒤에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 그 판례, 이거 다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례 보면 정확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한번 읽어보죠.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적 규범 승인 강행 인식이 있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에 대해서 관습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즉 인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다 이거죠. 법적 확신이 있는 거 없는 것.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치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이며, 쉽게 말해서 법이며.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률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은 아니라는 거죠.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의리를 확정해야 되고, 즉 관습법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직권자이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나. 나오죠, 한마디에서. 딱 이거예요, 이거. 차이점 딱. 판례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긴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차이점이니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지막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94페이지 보면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법령에는 성립요건이 있고 효력요건이 있다. 그래서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해서 4개의 법조문을 규정하고 있어요.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해서 4개의 법조문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마지막에 사기 강박. 107조부터 110조까지 4개의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은 몇 조인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진위할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표시 4가지인데 사기 한번 좀 빼놓고 이 3가지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이게 먼저 보자고요. 일단 진위 아닌 사표시가 뭐냐면 마음속의 생각, 진위와 마음속의 생각과 내 머릿속의 생각과 표시가 달라요. 진위와 표시가 다른데, 마음속의 생각과 표시가 다른데 그걸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속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틀려.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우리는 진위 아닌 사표라고, 쉽게 생각하면 농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담이 뭐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표현된 바 같아 달라. 다르죠? 내가 그거 알면서 해, 모르면서 해. 알면서 하죠. 그게 진위 아닌 사표시예요. 착오는 마음속의 생각,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착각.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표현 다른데 그걸 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위와 표시가 다른데 그걸 알고 하면 뭐냐면 진위의 표시고, 모르면 내가 착각한 거니까 착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통정의 허위 표시는 뭐냐면 통정이 뭐가 있어? 서로 정을 통했다. 서로 짰다는 거예요. 정을 통했다. 서로 짰다. 서로 짜고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걸 우리는 통정의 허위 표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하면 뭐예요? 알고 하면 뭐예요? 진위와 표시. 모르고 하면 차고. 서로 짜고 진위와 표시를 하면 통정의 허위 표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에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일단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194페이지 보면 의사표시 총선에서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는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의사표시의 방법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는데 쉽게 해서 이런 거죠. 가게집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보고 라면 하나 주세요. 뭐예요? 나 의사표시 했어 안 했어? 했죠. 뭐 명시적 의사표시. 여기잖아. 똑똑히 얘기했잖아. 근데 가게집 가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라면을 가리켜 이렇게. 이거 뭐야? 라면 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거? 저거 이거잖아. 그렇죠? 라면 달라는 의사표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묵시적 의사표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트 가죠? 마트 가면 카트에다 물건 잔뜩 실잖아. 그리고 계산대 위에서 제가 이거 살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틱 올리죠? 올리는 순간 산다는 의사표시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묵시적 의사표시. 똑똑히 얘기하는 건 명시적 의사표시고 주변 상에 비추어 그러한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가끔 나오는데 요것도 침묵. 이거 가끔 물어요. 침묵은 자, 너 내 차 300에 살래? 하고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 차 300에 살래? 하고 물어봤어요. 나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너 300에 살래? 하고 물었더니만 가만히 있어. 산다는 거야? 침묵하고 있는 거죠?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몰라. 침묵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야. 침묵하면 산다고 볼 수는 없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침묵은 원래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근데 침묵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갑은 도매상이에요. 을은 소매상인데 갑이 뜬금없이 물건 보내요 얘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물건 보냈어 갑자기. 그랬더니 얘가 물건 봤더니만 그냥 아무 말 없이 결제했어요. 또 물건 보냈어. 그 똑같은 물건 또 결제해. 또 물건 보냈어. 아무 말 없어.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산다는 거죠 저거는. 침묵했지만 저거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침묵은 원래 의사표시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저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게 이제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19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침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나와 있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침묵은 의사표시를 볼 수 없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4개의 법조문을 배울 텐데 자, 요거는 법조문을 일단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 안 헷갈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 안 헷갈려. 195페이지 보세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뭐라 했냐 이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에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다? 무효이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알거나 알 수 있도 뭐야? 그렇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요 4개의 법조문에 다 있어요. 요 4개만 있어. 쉽게 말해서 요 4개만 있어. 그래서 전항의 무효는 전항의 주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요 4개의 법조문에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우리 법조문을 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지금부터. 자, 내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정신은 멀쩡해. 술 먹다가 친구한테 농담하면서 내 차가 시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고차 값으로 아유 내 차 이제 지겨우니까 누가 나한테 300만 원만 주면 내 차 팔 거야 했다는 거야. 나 농담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술 먹던 친구 놈이 갑자기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살게.
그러면 뒤에서 주머니에서 수표로 300만 원을 꺼내요. 나한테 줘. 차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법적으로 차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법적으로 차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써 있었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300에 팔겠다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 거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고 300 줬으니 차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요, 법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생각을 해보자. 왠지 억울해. 왠지 억울해. 근데 절대 아니에요. 자, 내가 뭐라 했냐.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 거래행위를 규율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차가 1000만 원짜리 차가 있을 때게 그걸 1000만 원에 팔든 200에 팔든 500에 팔든 1200에 팔든 내 맘이 아니야. 내 맘이지. 상대방 입장에 그게 알게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내 차를 1000만 원짜리 300에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00에 판다고 했을 때게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게 뭐야. 만약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를 무효라고 한다면, 이게 유효라고 돼 있죠? 무효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결론이냐면, 나 집 팔았어요. 집 팔았어. 3억에. 그리고 나중에 농담이야. 그럼 끝이잖아.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거래관계를, 우리 민법은 항상 있잖아요. 표의자, 나를 보호할 건가 상대방을 보호할 건가 충돌을 해요, 항상. 나도 보호해야 되고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보호할 건가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이해가 충돌되니까 항상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현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일단 차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난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농담 한번 했는데 차 뺏긴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 그러나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다? 무효다. 그러니까 내가 300에 팔겠다는 의사표현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 있는데 상대방의 친구가 내가 300에 판다는 얘기가 농담인 걸 알았거나 제가 며칠 전부터 헛소리다녔다. 주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었다면 뭐다? 무효다. 물론 걔가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건 내가 증명을 해야 되지만. 알겠죠, 원래? 그게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나? 이 판례 보면 금방 알아요. 갑은 A라는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해요. 그럼 30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많겠죠? 최후에 계속 올라가고 평균 곱하기 30년이니까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얘가 30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니까 회사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회사가 얘한테 그래요. 한 10년이 되잖아요. 사표 쓰래. 얘 보고. 사표 쓰고 사표 수리하고 그럼 퇴사한 거야, 안 한 거야? 퇴사한 거고 즉시 재입사. 그러니까 사표 쓰라고 해서 사표 쓰고 사표 수리한 다음에 그 다음 그날 잘린 거잖아, 그만둔 거잖아. 그 다음 날 다시 입사한 거야, 재입사한 거야. 그럼 계속 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만둔 게 돼버리지. 다시 들어온 거지. 그럼 그만둔 거니까 퇴직금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퇴직금 정산해 주는 거지,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면 한 번 더 해요, 이걸. 사표 쓰고 수리하고 또 재입사해. 또 퇴직금 정리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그러면 퇴직금을 아낄 수가 있잖아,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많이 써먹었어요, 회사가. 지금은 안 써먹는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30년 됐어요, 드디어. 정년퇴직한 거죠. 그랬더니 갑이 A 회사 상대로 30년치 퇴직금 다 내놔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물론 중간에 정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그건 빼지만 그래도 3년 퇴직이 더 많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3년 퇴직금 나 못 받는 거 다 내놔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럼 보자. 갑은 퇴사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표 썼죠? 뭐예요? 사표 쓸 생각 없는데 사표 썼잖아.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 알아, 몰라? 갑도 알아, 몰라? 스스로 알지? 내 스스로 알면 뭐야? 진위 아닌 의사표시. 유효요, 무효요? 농담도 효력 있다. 농담도 뭐다? 효력 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 지금 봤잖아, 유효. 농담도 효력 있어요. 유효죠? 자, 유효야, 일단. 사표 쓴 것.
근데 상대방 회사 알아 몰라? 알아.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일단 유효야. 유효야. 근데 회사 알아 몰라? 알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뭐가 돼? 무효. 그쵸? 그러니까 퇴사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그쵸? 따라서 회사는 합리적 퇴직금 다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 법대로 가야지. 법대로. 지인이 아닌 사표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무효다. 그렇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사표는 효력이 있는데 회사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라는 거죠. 사표 쓴 게. 따라서 퇴사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회사는 합리적 퇴직금을 다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거는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뭘 보호하게 한 거? 거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사인 간의 거래 행위가 아닌 공법상 행위나 소송법상 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법상 행위나 소송법상 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요. 한마디로 해서. 자, 뭔 소린가? 가족법상 행위는 거래 행위 아니야. 가족법상 행위는 거래 행위 아니라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송중기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박보검으로 바꿔야지. 자, 박보검 같은 놈이 어떤 여자한테 그랬어요. 하트 뿅뿅 날리면서 농담 삼아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했어요. 농담 삼아서. 여자 어떻게 해? 박보검이 하트 뿅뿅 날리면서 뭐 결혼해달래. 여자 어떻게 해? 오케이 했죠? 근데 박보검 농담이었죠? 근데 그 여자가 농담인 거 몰랐어. 그럼 이 규정에 가면 박보검은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지인이나 해표 유효하니까. 상대방 몰랐다며. 그럼 유효잖아. 그럼 농담 한번 했는데 결혼식장 끌려가 생겼지 지금 한마디로 해서.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가족법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제 공법상의 대표적인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1980년이에요. 무시무시한 시대죠 한마디로 해서. 자, 19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군부가 어떤 짓을 했냐면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공무원들 함부로 잘라 못 잘라? 못 잘라요.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된다면 헌법에 있어 신분 보장이 된다고. 정치적 중립성하고 신분 보장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헌법상 신분 보장이 돼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의사회 구현 뭐 떠들었어 얘들. 그래서 당명도 민주정의였어요. 정의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들을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보고 일괄 사표 쓰라고 했어요. 공무원들 전부 다 일괄 사표 쓰라고 했어요. 한마디로만 해서. 그러면 갑은 공무원인데 신군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일괄 사표 쓰래요. 써야 돼 말아야 돼? 누가 시켰어? 신군부가. 안 쓰면 어떻게 돼? 삼청교육 때 그냥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써야지 뭐 어떻게 했어. 썼어. 그리고 이제 밑보인 놈들 있죠? 전부 다 선별 수리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받았다고 그냥 받고, 마음에 드는 놈은 두고 수리 안 하고 거부하고 수리했다고. 얘는 마음에 안 드는 놈이니까 수리당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만뒀어. 그래서 사표 써가지고. 의원면직, 이걸 의원면직이라고 하는데. 뭐 사표 쓰는 걸 의원면직이라고 해요. 자신이 원해서 면직된 거잖아요. 의원면직 이렇게 되는 거. 사표 쓰는 걸 의원면직이라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시절이 좋아지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나 억울하지. 나 공무원인데 잘렸잖아 지금. 그쵸 억울하게. 국가를 상대로 나 억울해요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 공무원 신분 회복할래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월급 다 주고 공무원 신분 회복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의 주장은 그거죠. 자, 갑은 사표 쓸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예요? 근데 썼죠?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유효야 무효야? 유효. 그렇죠. 유효지. 신군부 아이들 알아볼라. 당연히 알지. 누가 쓰고 싶겠어.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뭐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똑같잖아 저거하고. 그쵸? 그때만 대법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너 공무원이지. 그쵸? 공무원이 사표 쓰는 것은 사법상행이에요? 공법상행이에요? 공법상행이다. 사인 간의 거래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한 민법 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너는 그만둔 거 맞다예요. 한마디로 해서. 넌 잘린 거 맞다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사기업 같으면 이게 되는데 이건 공법상이니까 안 된다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울컥했어. 울컥해서 다니다가 울컥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사표 쓴 거야. 그쵸? 진위 아니야 표시지 한마디로 해서. 근데 부장님도 그거 알아. 그쵸? 알아. 근데 부장님 수리했어. 그렇다도 그건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죠. 부장님이 알았으니까. 나 공무원이야. 울컥해서 사표 썼어. 받았어. 알아. 소용없어. 그냥 그만둔 거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공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책에 있는 자세한 얘기들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